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린아이 때 나타나는 아토피 증상은 팔, 다리, 손목, 목 등 신체에 접히는 부위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아토피성 습진이라고 부르죠. 육안으로도 피부가 붉어지지만 불편함과 따끔거림, 그리고 쉴 새 없이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려움이 심한 경우에는 밤잠을 설칠 만큼 심해 불면증을 야기하고 극심한 피로나 가족 간의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어린 아기들에게서 자주 보이며 4살 이전의 80% 정도는 자연적으로 개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제가 살고 있는 프랑스에도 아토피 피부염인 아가들이 있답니다. 제 딸 소피아도 마찬가지이고요. 엄마들도 알고 있는 프랑스에 좋다는 크림은 다 발라봤을 정도로 아토피 관리에 매우 공들이고 있답니다. 소피아는 태어났을 때는 태열 정도의 아토피 피부염이었는데 자라면서 증상이 더 악화된 경우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에는 보습이 매우 중요해서 수시로 보습제를 발라줄 정도이죠. 그리고 프랑스에서 유명한 아베느라는 마을로 가서 온천수 치료도 하고 있어요. 아토피는 안타깝게도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랍니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 아이도 부모도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매번 먹는 것, 바르는 것, 입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해서 무척 힘이 든답니다. 저는 아토피 센터를 다니면서 같이 아토피를 겪는 아이의 부모님들과도 교류하고 있는데요. 서로 아이들의 증상과 효과 있는 로션이나 약품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눕니다. 그날도 아토피 센터에 들러 온천 치료를 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에게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토피가 먹는 것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본인이 채식 위주의 식단을 구성해서 3개월 동안 먹게 해봤는데 조금 효과를 보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채식 위주의 식단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았지만 고작 7살밖에 안 된 소피아에게는 어려울 것 같아 망설여졌죠. 하지만 어떻게 3개월이나 채식 위주의 식단을 구성할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 루이 엄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루이 엄마도 아토피 증상에 관해 공부하고 정보를 수집하다 일식과 한식에 관한 유튜브를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쌀을 주식으로 하다 보니 프랑스보다 다양한 채식 음식들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루이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그날부터 유튜브로 일식과 한국 음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고 깔끔해 보이는 일식, 다채롭고 풍성해 보이는 한식 둘 다 매력적으로 느껴지더군요. 일본과 한국이 거리가 가까우니 둘 다 가볼까 하는 생각도 했죠. 저와 남편은 고민 끝에 일본을 먼저 가고 한국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정이 생겨 같이 가지 못하게 되어 저와 소피아만 가게 되면서 제가 항공권을 예매했는데요. 일본행 항공권이 있어 예약하려던 중 실수로 한국을 예약하게 되었어요. 최저가 판매로 뜬 항공권들이 있어 비교하며 예약하다 그만 실수를 한 것이죠. 아시아 선진국은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한국을 먼저 여행해도 될까 하는 걱정이 있었죠. 하지만 이미 항공권을 예매한 걸 어쩌겠어요. 비행기 항공권 금액이 너무 저렴한 최저가 판매로 뜬 거라 한국을 먼저 갔다가 일본을 가는 거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너무 걱정하자 한국을 다녀온 옆집 이웃 알리스는 한국은 생각보다 선진국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전 딸 소피아와 함께 여행을 갈 거라 치안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이 말을 믿지 않았지만 여행 후 치안 최고의 국가임을 알게 되었죠. 한국 여행 도중에 일어났던 가슴 졸이는 사건 때문에 정말 한국인분들의 시민의식에 감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 경험담을 들으신다면 한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프랑스인분들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처음 방문한 한국은 동양 국가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을 완전히 깨주는 나라였습니다.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저는 동양이라고 하면 막 길거리에서 전통복도 입고 있고 길거리 곳곳에 용 조각상 같은 것이 있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모습은 오히려 프랑스의 릴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살던 파리보다도 길거리는 훨씬 깔끔했으며 사람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넘쳤고 쭉 뻗은 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는 미래 도시 같은 모습이었죠. 저는 이렇게 발달된 도시의 모습에 한국에서의 여행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여행 온 목적이 한식을 경험하는 것이었고 그 중에서도 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직접 먹어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비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으로 리스트를 적어서 왔습니다. 일단 호텔에 가서 다시 일정을 검토하기로 했죠. 저희 모녀는 지하철을 타고 호텔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처음 타보는 거였는데요. 사실 저는 프랑스에 살면서 노후화되고 불결한 지하철만 타봤기 때문에 모녀가 여행지에 와서까지 지하철을 타도 되는 건가 하고 고민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행 안내 책자에서 본 바로는 한국의 지하철은 프랑스와는 다르게
아주 깨끗하고 선진적인 교통수단이라길래 한번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타보러 간 거죠. 이런 것도 경험의 일종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진짜로 역사에 들어서자마자 이게 지하철인지 쇼핑센터인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지하철 역사 내에 여러 음식점과 화장품 가게까지 들어서 있는데 굉장히 번화한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파리 지하철이었으면 들어서자마자 쾌쾌한 곰팡내가 났을 텐데 완전 180도 다른 풍경이더라고요. 그렇게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딸 아이와 함께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안에 슈크림이 들어있고 맛있는 냄새가 풍기는 빵 같은 간식도 팔더군요. 소피아가 무척 먹고 싶어 했지만 왠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차마 사주지는 못했습니다. 더 맛있는 식당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고 지하철을 타러 갔죠. 탑승하는 플랫폼의 모습은 조금 충격적이었는데 스크린도어가 전부 설치되어 있어서 실수로 선로로 떨어질 일이 전혀 없는 데다가 스크린도어에 여러 광고판도 부착이 되어서 형형색색의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파리 지하철에서는 묻지마 밀치기 범죄가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지하철 이용객을 뒤에서 갑자기 밀쳐서 선로로 떨어뜨리는 짓을 하는 바람에 연간 피해자가 수백 명씩 속출하고 있거든요. 지하철이 지저분한 것도 있지만 우리 모녀가 프랑스에서 지하철을 기피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범죄 때문이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깨끗하면서도 안전해서 선진적인 교통수단이라는 말이 단박에 이해가 됐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다 좋은데 시간대가 하필이면 저녁 6시 무렵이라서 퇴근 시간이었는지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다음 열차가 들어오자 저와 소피아는 지하철을 타려고 허둥지둥하기 시작했죠. 스크린도어도 처음 보는 입장이었는데 사람들까지 많으니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딸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타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혼잡한 바람에 손을 놓쳐버렸고 7살 배기 딸을 탑승 플랫폼에 놔둔 채로 저 혼자서 열차에 타버리고 만 거였죠. 재빨리 내리려고 했지만 이미 문이 닫혀버려서 내릴 수가 없었고 열차는 그대로 출발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만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딸은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연락수단도 없었고 한국어는커녕 당황해서 영어도 못할 텐데 어쩌나 했죠. 한국인들이 프랑스어를 알아듣기는 힘들 테고 말이에요. 불현듯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여러 유괴 사건들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치안이 좋지 않은 프랑스는 아직도 납치와 유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는 하는데 부잣집 아이들, 그것도 거의 중고등학생 정도로 다 큰 아이들까지 표적으로 납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만큼 유괴 사건은 프랑스인들이라면 이미 일상이 되었을 정도로 경계하는 일이었는데 하필이면 먼 타지에서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아이를 홀로 놔두고 왔으니 제 걱정은 더욱 배가 되었죠. 혹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까 싶어 딸 아이의 바지 주머니에 한국 지폐를 좀 많이 넣어뒀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돈 많은 집안이라고 생각되어서 몸값을 노린 유괴를 당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리 한국의 치안이 좋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쥐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면 흑심을 품을 사람들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놔두고 온 플랫폼이 외부랑 연결된 지상 플랫폼이어서 찬바람마저 불고 있었는데 답답하다며 외투를 벗어서 제게 주어 외투를 안 입은 상태였으니 추워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했죠. 저는 바로 다음 역에서 내려서 반대편으로 가는 열차에 바로 탑승해서 아이를 놓아두고 온 이전 역으로 발걸음을 서둘렀는데요. 다음 열차가 오기까지 7분 정도를 기다려야 했는데 그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의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기도했죠. 그런데 아이를 놓고 왔던 역으로 돌아가서 저와 헤어졌던 그 탑승구 위치까지 헐레벌떡 달려갔지만 그 자리에 소피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혹시 미아가 되면 엄마가 찾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수차례나 당부를 해뒀었는데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인 소피아가 엄마의 말을 어겼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잘못 따라갔거나 유괴를 당했을 것만 같아서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유괴 발생 후 10분간이 황금 시간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제로 유괴됐다면 10분은 유괴범이 도주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아이를 혼자 놔두고 갔다 온 지 15분은 지나 있었고 실제로 아이가 사라졌으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역사의 영어로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7살 정도의 금발 여자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분은 영무실로 와주세요. 저는 그 방송을 듣자마자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허둥지둥 영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영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헤매고 있는데 제 모습을 본 영무원분이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방송에서 말한 그 미아가 저희 소피아임을 직감하고 아이가 혼자서 울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숨을 헐떡이며 영무실에 찾아갔는데 소피아의 모습은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소피아는 따뜻해 보이는 패딩을 입은 채로 웃으면서 과자를 먹고 있었죠. 저는 눈물을 훔치면서 소피아에게 달려갔는데 소피아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면서 웃더군요. 이 아이는 자기가 미아가 된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엄마가 잠깐 어디 갔다 오는 동안에 자기가 모험을 한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뒀던 현금도 정말 그대로 있는 상태였고요. 옆에 계신 영무원분께 자초지종을 들었는데요. 플랫폼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외국인 아이를 발견한 시민 한 분이 영무원에게 신고를 해서 아이를 영무실에서 보호하면서 마침 간식용으로 사뒀던 초코파이를 주면서 돌봐주고 있었다는군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아이가 추워 보여서 분실물로 보관하고 있던 유아용 패딩까지 입혀놓은 채로요. 제가 아이가 유괴되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라며 감사를 표하자 직원분들은 허허 웃으면서 통역앱을 켜서 저한테 프랑스어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유아용 패딩이랑 분실물도 다 시민분들이 신고를 해주신 거고 이 아이도 시민분이 찾아주신 겁니다. 물론 저희도 CCTV로 항상 지켜보긴 하지만 대부분은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이루어지는 거죠. 한국인들은 남의 것에 함부로 손대지 않고 아이도 납치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여행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죠. 제가 프랑스인인 것을 고려해 번역기를 통해 프랑스어로 설명해 주시다니 친절함과 배려심에 두 번 감동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를 찾아준 시민분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으나 그분은 그냥 전화로 신고하시고 갈 길을 가셨다더군요. 그제야 저는 한국의 치안이 좋다는 말이 실감이 되었고 그 치안이라는 것은 스크린도어나 한국인들 특유의 착한 마음씨와 시민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무원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근처 지하상가에서 뭐라도 사드리려고 했는데 원래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한사코 거절하시면서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고 넉살 좋게 웃으시더군요. 결국 우리는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여의도의 호텔로 돌아왔고 이런 사건이 한바탕 있었음에도 오히려 남은 여행을 더욱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면 보통은 위축되어서 조심하게 되기 마련인데 한국에서는 설령 미아가 되더라도 안전하겠다는 생각에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 있죠. 이래서 다들 한국을 여행지로 추천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정말 저희 아이를 찾아준 그 시민분께는 아직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희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무사히 호텔로 돌아오고 본격적으로 한국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심에서 고른 비건 식당에서는 매우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요. 저와 소피아가 가장 맛있게 먹은 건 잡채라는 음식이었습니다. 전 당면을 처음 먹어보았는데요. 미끌미끌해서 젓가락질을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따뜻하게 나온 음식이라는 게 좋았고 무엇보다 식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간장을 베이스로 하여 적당히 간이 배어 있으면서도 쫄깃하고 다른 야채들과의 어우러짐이 좋았어요. 평소 당근이나 버섯은 먹지 않는 소피아인데도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고기가 들어있지 않아도 버섯, 당근, 시금치, 양파 등 다양한 야채들이 어우러져 다채로운 맛이 조화롭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편식쟁이 우리 딸 소피아가 야채들을 골라내지 않고 먹는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은 인사동에 있는 비빔밥 전문 식당을 방문했는데요. 비빔밥이 워낙 한국의 대표 음식이라 저는 본 적도 있었습니다. 야채, 나물을 밥에 넣고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 먹는 음식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전 괜찮지만 소피아는 어떻게 먹여야 하지 고민했는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간장 양념장을 주시더군요. 그리고 먹기 편하도록 나물의 크기를 작게 잘라서 주시는 모습에 아이들을 위한 배려를 해주시는 곳이구나 하고 감동했습니다. 엄마들은 식당을 갔을 때 아이들이 먹기에 편하도록 유아용 식기나 음식을 자를 수 있는 가위를 챙겨주시면 감동하거든요. 한국 식당의 눈치 있는 모습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비건 식당이라 고기가 들어가지 않았고 나물들도 처음 보는 나물들이었는데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마치 꽃밭 같다며 너무 이쁘다고 했습니다. 소피아의 말을 듣고 보니 각각 다른 색의 재료들이 예쁘게 모여 담겨있는 모습이 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여 직원분에게 이게 무슨 냄새인지 묻자 참기름 냄새라고 했습니다. 낯선 식재료지만 고소한 냄새에 식욕이 올라오더군요. 저희는 맛을 보기로 했습니다. 온갖 야채와 나물이 참기름의 고소함과 함께 밥과 어우러졌는데요. 맛이 환상이었습니다. 저는 메뉴판의 그림을 보고 돌솥 비빔밥을 시켰는데요. 엄청 뜨거운 돌그릇에 밥과 나물들이 담겨 나와 따뜻한 비빔밥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추장을 넣은 비빔밥을 먹다 소피아 것도 궁금하여 간장 비빔밥도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더군요. 고추장을 넣어도 간장을 넣어도 맛있는 비빔밥이었습니다. 그때 직원분이 아이가 비빔밥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 가져다 주신다며
무언가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전 처음 보는 거라 이게 뭘까 하고 매우 궁금했는데요. 바로 김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식품의 요오드 함량에 대한 기준들이 까다롭고 김이 스낵에 함유된 것은 있어도 이런 형태의 음식은 본 적이 없어서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한 장 조심히 들어 조금 찢어서 맛보았는데요. 짭짤한 바다 맛과 고소한 기름 맛이 나서 생각보다 맛있긴 했지만 이게 아이를 위해 주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 맛있지는 않았어요. 그때 직원분이 하얀 쌀밥을 가져다 주시며 김을 싸서 먹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야기해 주신 대로 김에 흰 쌀밥을 싸서 먹어보았는데요. 와, 맛이 달라지더군요. 김이 밥을 만나서 어우러지니 간도 적당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더니 직접 싸고 싶어서 시도하고 있더군요. 소피아도 맛보더니 너무 맛있다며 연신 체에스번을 외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따봉이라고 표현한다죠. 저희는 그렇게 비빔밥과 김을 만나 정말 훌륭한 한 끼를 먹었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식을 이렇게 잘 먹고 좋아하는데 굳이 일본을 가야 할까? 차라리 좋아하는 한식을 직접 배워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죠. 전 일본으로 가기로 한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에서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잡채와 김밥 딱 2가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잘 먹지 않았던 버섯을 이용하면서도 식감은 물론 맛으로도 훌륭했던 잡채는 꼭 배우고 싶었고 김밥에 제가 너무 감탄했더니 다양한 김밥이 많아 넣는 재료에 따라서 맛이 다양하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전 그렇게 열심히 한식을 배웠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피아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한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프랑스로 돌아와 배웠던 대로 열심히 요리를 해주고 있고 다른 한식 요리도 유튜브를 보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식을 먹는다고 소피아의 아토피가 완전히 완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식을 먹으며 행복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이는 소피아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제한도 많고 입도 짧은 아이라 항상 식사 시간이 힘들었거든요. 스트레스가 줄어서인지 피부 가려움증도 줄어들고 소피아도 매우 좋아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답니다. 한국 음식은 매우 다양한 것 같던데 다음에도 한국 여행을 가서 다른 맛있는 음식도 맛보고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날이 빨리 돌아오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